가장 큰 대한민국 해군이 너무나 달콤한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고 기술 자립을 선언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닌 무려 미국이 헐값에 제안한 것인데도요. 우리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지난 15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성능 개량 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하면서 기존의 노후화된 수입산 전투체계를 국산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컴퓨터로 치면 운영체계를 국산화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기에 단순히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성능 개량뿐 아니라 우리 해군 전체 전력의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 기술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러한 결정이 바로 작년 연말 미국이 전투체계를 하나로 조 단위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한 뒤 나왔기에 모두들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어째서 이런 용단을 내린 건지 함께 알아보죠. 2003년 충무공 이순신함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총 6척이 추역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2025년이 된 지금도 우리 해군 기동전단의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청해부대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진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를 구성하고 있는 함정들 중 바로 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들도 들어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 악명 높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도 맞설 정도니 처음 추역한 지 20년도 훨씬 넘은 지금도 여전히 구축함으로서의 성능이 우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도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 사이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운영체계 역할을 해줘야 하는 전투체계 CMS가 낡아버린 겁니다. 전함의 CMS는 해당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와 소나로 위협체를 탐지, 분석할 뿐 아니라 함포 등 무기체계의 명령에 위협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서 쓰고 있는 CMS는 영국의 BAE 시스템즈에서 만든 걸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2003년에 처음 추역한 배에 들어간 거라 그보다도 더 오래된 거다 보니 이제는 수시로 먹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장착된 CMS는 1-4일에 한 번꼴로 셧다운이 된다고 하니 절대 과언이 아니죠. 이틀에 한 번은 거의 무조건 셧다운이 되는 수준이니까요. 막말로 동네 PC방 컴퓨터들도 이러면 똥컴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나서 장사 접어야 할 수준입니다. 하물며 여러 장병의 목숨, 나아가 국가 안보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투함의 CMS가 이 지경이니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CMS가 셧다운되어서 재부팅하고 있는 동안에 전투가 벌어지면 그 사이에는 적의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니 말입니다. 특히 4번함인 왕건함과 6번함인 최영함은 081당 1회, 즉 이틀도 아니고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셧다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우리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들의 문제점을 눈여겨보고 미국 측은 작년 연말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성능 개량 사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팔겠다면서 사실상 CMS를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고 한 겁니다. 작년 12월 16일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은 우리 정부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성능 개량 사업을 위해 요청한 3억 달러 하나로 4,300억 상당의 무기와 장비의 판매를 미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MK-99 화력통제 시스템 FCS과 최신화된 무기지휘 시스템 WDS 소프트웨어 등 CMS 장비 및 이에 대한 교육, 기술 지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가 한국의 대함 및 대공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장비들의 판매는 미국 의회의 승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친 뒤 이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달 후인 1월 15일 우리 해군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어도 CMS에 대해서만큼은 미국산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인선 배여름 탐기와 유도탄 조사기를 개량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영국산 CMS도 국산으로 개량하기로 결정해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까지 미국의 성능 개량을 위한 무기와 장비 판매를 요구했음에도 CMS에 대해서만은 국산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컴퓨터로 치면 OS와 같은 역할을 하는 CMS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하나로 5천억도 안 되는 값에 살 수 있겠다는 미국 측의 제안은 우리로서도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군이 입장을 바꾼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CMS를 국산화하지 않으면 향후 해군 전력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CMS를 뜯어 고쳐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사실 CMS가 이틀, 심하면 하루에 한 번꼴로 셧다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최신형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사후 지원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아예 통으로 갈아엎어야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쓰이는 CMS는 영국의 BAE 시스템즈가 프랑스 업체와 세운 합작법인에서 만든 건데, 이 합작법인이 현재는 없어져서 더 이상의 업데이트나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이 CMS의 합작에 나섰던 우리 업체인 삼성테크원까지도 지금은 한화에 흡수된 지 오래돼 관련 인력들은 현재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사후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 새로 구매하거나 개발하는 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된 셈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화 시스템의 CMS의 국산화를 맡기려 하는 건데요. 이는 단순히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의 성능 개량에 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해군 함정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뿐 아니라 우리 해군의 다른 주요 함정들도 CMS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 만든 것들을 주로 쓰고 있는데, 이것들도 국산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 너무 오래돼 바꿔야 하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들에서 쓰던 CMS 외에 다른 우리 함정들에서 쓰는 유럽산 CMS들은 대부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정성도 우수해 성능만 놓고 보면 당장 바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CMS의 국산화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의 해상 환경은 우리 바다와 다르기에 그런 곳들에서 만든 CMS가 성능과 별개로 우리 해군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미국산 CMS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CMS는 중앙에서 함내의 모든 장비를 총괄해야 하는 특성상 통신 네트워크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외에서 만들면 우리 해군 작전 정보가 외부로 셀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연말 우리에게 CMS를 팔기로 했던 미국은 우리를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조차도 도감청하기로 악명 높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요 군사 정보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건 절대 바람직하다 할 수 없죠. 그래서 미국이 5천억도 안 되는 값에 CMS 및 관련 기술을 팔겠다고 했음에도 기술 국산화를 선택한 거라 할 수 있는데요. CMS의 국산화는 향후 우리 해군 함정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단계이기에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CMS는 그 기술적 중요성 때문에 외국산일 경우 탑재된 함정을 해외에 판매 시 해당 CMS를 만든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투기를 수출할 때 엔진 등 핵심 부품을 만든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우리가 KF-21 엔진의 국산화를 하루빨리 이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해군 함정들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CMS의 국산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CMS의 국산화의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개발하게 되는 CMS가 향후 정조대왕함과 같은 우리 해군 최신 함정은 물론 차후에 개발될 항공모함 등 고성능 선박에도 탑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신급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꿈이 아니게 됩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8200T급의 스텔스 성능도 갖추고 있는 데다 20탄만 분당 4,500발이나 발사할 수 있고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함대공 유도미사일을 갖추고 있는 등 막강한 화력까지 자랑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 이러한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음에도 CMS가 국산이 아니기에 육군의 주요 병기들과 달리 해외 수출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이는 다른 우리 해군 함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등 몇몇 분야를 빼면 우리 해군 함정은 정식으로 수출되기보다는 오래되어서 퇴역한 함정을 해군 전력이 약한 나라들의 무상으로 공유하는 형식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CMS의 국산화가 이뤄지면 이제 우리 K 전차나 K고 자주포가 그런 것처럼 우리 해군 함정들도 정식으로 제값을 받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 굴지의 조선 강국의 위상을 방산업계에서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듯 CMS의 국산화 등 우리 군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의 국산화는 앞으로 우리 방산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줄 겁니다.
과거 우리 군은 미국 등 여러 우방국들의 지원 덕에 빠른 시간 안에 군대로서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었지만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 무기들이 아니었던 탓에 외국의 기술에 종속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기술 국산화 시도 덕에 우리 대한민국은 단순히 군대의 규모만 큰 나라를 넘어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의 땅을 지킬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방산업계에서도 손꼽히는 무기 수출국의 반열에도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땅과 하늘에 집중되어 있던 그 성과들을 이제는 바다에서도 거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 개량 사업이 단순한 구형 구축함 개량에서 벗어나 중국과 일본 군 당국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재빨리 해군 전력을 증강함으로써 미국 해군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미국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극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해군 전문 매체인 유라시아 네이벌 인사이트는 오늘날 한국 해군은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현재 미국 해군이 왜 그토록 한국과 다각적인 협력에 나섰는지만 봐도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해군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해군 전력을 갖춘 나라로 유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 매체는 대한민국 해군은 상당한 규모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중 상당 부분이 최신 함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크게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이 매체는 대한민국의 전투함들은 미국과 러시아 해군의 함정보다 더 새 것인 경우가 많다고 극찬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은 규모와 품질 모두를 훌륭히 갖춘 군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약 16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2척의 구축함과 16척의 호위함을 비롯해 약 60척의 소형 전투함과 17척의 상륙 전함, 그리고 13척의 소해함과 더불어 20척의 잠수함과 22척의 지원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이러한 막강한 해군 전력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동아시아에서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중국의 팽창과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과 동맹국들의 해군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거대한 조선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매체는 한국이 건조한 함정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그토록 전 세계가 한국 해군의 위상에 큰 감탄사를 터뜨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강력한 구축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급 유도탄 구축함이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3척이 운용 중이고 곧 4척으로 늘어날 예정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약 1만 1000톤급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수상 전력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H-비행 이 구축함은 미국에서 원래 설계한 알레이 버크급보다 약간 더 크고 강력한 버전으로 건조되었습니다. 이 구축함은 미국 알레이 버크급 초기 버전보다 더 많은 미사일과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은 128개의 수직발사 시스템 VLS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알레이 버크급 플라이트 1과 2가 보유한 90개의 셀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해상 전투부대의 지역 방공 역할을 주로 수행하며 다른 함정을 적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HTCH 비행 그리고 이 매체는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주요 무기 또한 역대급 수준을 자랑하는데 여기에는 중거리 대공 미사일인 SM-2와 동시에 수백 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 전투 시스템인 이지스 AEGIS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함은 마크 41 수직발사장 VLS 외에도 48개의 더 큰 한국형 수직발사체 KVLS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형 수직발사체 KVLS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해상무기 시스템의 한 예로 레드샤크 대잠 미사일과 북한 내륙 타격용으로 개발된 지대공 미사일을 보다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며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수직발사체 KVLS는 한국형 단거리 대공 미사일인 해군 KSAAM도 함께 발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해군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의 상륙전 및 해상 항공 전력으로 넘어가면 뭐니 해도 독도급 상륙 수송함 약칭 LPH를 빼놓을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CH 비행
이들은 상륙 경장갑차와 소형 상륙정을 발진시킬 수 있는 웰덱을 갖춘 수륙 양용 강습함입니다. 독도급은 약 700명의 해병대와 20대의 장갑차, 그리고 2대의 공기부양정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15대의 수송 헬기를 발진하여 상륙 지점에 추가 병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HTCH 비행. 심지어 미국 매체는 독도급 대형 수송함은 적이 모선의 위치를 쉽게 찾거나 공격할 수 없는 해안선 너머에서 상륙 부대를 발진시키는 이른바 초수평선 OTH 상륙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해안에 가까이 접근해 적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전동적인 상륙함에 비해 높은 생존성과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현재 독도급 대형 수송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대한민국 해병대가 8척을 보유한 천왕봉급 LST 상륙함 역시도 독도급 못지않게 위력적인 성능을 자랑한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매체는 3,000톤에서 5,000톤 사이의 배수량을 갖춘 천왕봉급 상륙함은 각 함선마다 약 300명의 해병대원을 비롯해 12대의 상륙 장갑차와 소형 상륙정 4대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H 비행. 독도급과 비교했을 때 LST는 더 단거리 상륙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해안 인근의 작은 섬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과의 분쟁에 대응하거나 작은 섬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HTCH 비행. 그리고 미국 매체는 이제 소형 수상 전투함인 호위함으로 넘어가 보면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대구급 호위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대구급의 경우 이전 인천급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해군 호위함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해군의 호위함도 대잠 작전에 주로 배치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대구급은 총 8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레이더 시스템을 비롯해 전자지원 장치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대구급 호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나 측면에서도 출중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극찬했는데요. 바로 대구급 호위함은 표준 선체 소나 외에 고성능의 견인 어레이 소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동 소나 탐지 범위를 확장해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있어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CH 비행. 대구급은 16셀의 KVLS의 대잠 미사일인 레드샤크를 탑재하여 잠수함 위협에 대응합니다. KVLS는 또한 단거리 방공 미사일 KSAAM을 탑재하여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자위 능력을 제공하며 셀당 4발 묶음이 가능하여 탄약 수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잠수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함정의 단일 대잠 헬리콥터입니다. 수중에서 잠재적인 목표물이 탐지되면 함정이 첫 번째로 취하는 대응은 보통 헬리콥터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체 소노 부위와 어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HTCH 비행. 따라서 이 매체는 대구급은 3,600톤의 규모이지만 대부분의 대잠전 전투함처럼 탑재 헬리콥터를 완전히 지원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매체는 현재 한국 해군은 대구급에 뒤이어 새로운 호위함급이 건조 중에 있는데, 이 호위함의 이름은 충남급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H 비행. 이 호위함은 현재 운용 중인 두 호위함급보다 더 큰 약 4,300톤의 만재 배수량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는 연료와 보급품을 더 많이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기존 호위함에 비해 장기작전 능력과 작전 범위가 더 커질 것을 의미합니다. 장거리 호위함을 보유하는 것은 대한민국 해군이 목표로 하는 블루워터 해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HTCH 비행. 뒤이어 미국 매체는 한국의 해군 자산 중 단연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잠수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성능 잠수함으로 평가받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KSS 상급만 하더라도 만약 유사시 북한과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들 해군 전력을 송두리째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 만큼 위력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크게 놀라워했는데요. CH 비행. 이들은 한국 공격 잠수함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1994년부터 2029년까지 대한민국 해군을 위해 27척의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3단계 계획의 일환입니다. 현재까지 2척이 완성되어 취역하였고, 세 번째 잠수함은 해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KSS-3는 최종적으로 9척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잠수 시 배수량이 약 3,600톤에 달하는 대형 잠수함으로 내부에 소음 저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래프팅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잠수함급은 공기 독립 추진 AIP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추가적인 동력 장치를 통해 수중에서 훨씬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경우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 최대 20일 동안 수중에 머무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HTCH 비행. 그리고 이 매체는 도산 안창호급 KSS-3 잠수함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으로는 6개의 한국형 수직 발사 시스템 VLS를 손꼽을 수 있는데, 세일함교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이 수직 발사 시스템은 최대 6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도산 안창호급 KSS-3 잠수함에는 측면 어레이 소나 시스템과 견인 어레이 소나를 갖추고 있어 깊은 바다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매체는 도산 안창호급의 이러한 특징들과 잠수함의 크기로 보아 이 함급은 대양작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놀라워했는데요. 이는 도산 안창호급이 한반도 연안뿐만 아니라 유사시 태평양과 동중국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중국의 팽창에 맞서는 미국에 있어서 천군만마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도산 안창호급 KSS-3 이번 함무함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추가될 예정인데, 이는 수중 체류 시간을 더욱 연장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한반도를 벗어난 더 넓은 바다에서도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극찬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도산 안창호급 이번 함무함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비핵 잠수함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H 비행. 대한민국 해군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고 현대적인 해군 중 하나입니다. 대형 구축함, 호위함, 양육함, 전함 및 잠수함 등 다양한 자산을 균형 있게 보유하고 있어 여러 해전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HTCH 비행.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 해군이 아시아 최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무기 자산을 짧은 시간 안에 신속 정확하게 생산해온 한국 방위산업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어왔던 만큼 미국 해군이 한국을 상대로 유지보수 MRO 협력 사업만 전개할 것이 아니라 군함 건조 프로젝트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경우 대형 구축함의 알레이버크 설계를 비롯해 이지스 AEGIS 전투 시스템과 해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한국에서 건조되는 군함은 미국 해군이 당장 운용해도 될 만큼 높은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두 번 다시는 우리의 영토와 영해를 외세의 침략에 놓이게 하지 않겠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위력을 증강시켜왔던 우리의 노력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큰 감명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인 포노마렌코 대사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국제방위산업 포럼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30개국 100개 넘는 군사 분야 기업들이 참석했다며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자칭했습니다. 그런데 글 말미에 붙인 말은 논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왜 한국 기업들은 초대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았는가? 이번 우크라이나 방산 포럼에 한국 기업들도 초대했는데 단 한 기업도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것인데요. 마치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국제 포럼에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는 태도에 많은 한국인들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무조건 참석해야 행사도 아니고 게다가 러우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대놓고 한국을 비난하며 지목한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또한 당시 한국은 카덱스 2024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였습니다.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번 행사를 내버려 두고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고 얻을 것도 없는 우크라이나 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발언은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황당한 발언입니다. 심지어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밝혀지자 은근히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원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한국 전쟁을 부추기는 말과 같으며 굉장히 뻔뻔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일 행보를 보이며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낸 코르센스키 주일 대사는 더욱 가관입니다. 세르게이 코르센스키는 러시아는 한국과 비슷한 파시즘 국가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리트윗하며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식 SNS를 통해 혐오 발언을 퍼뜨리고
일본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찾아가 참배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이들을 애도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 등 일본의 어급 전범 10명이 모셔져 있는 신사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비난하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전범을 옹호한다는 게 어이없습니다. 더 웃긴 것은 일본의 전쟁 범죄를 옹호하면서 뻔뻔하게도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공식 항의에도 여전히 편중된 친일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올린 지도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기도 했는데요. 이 트윗에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규정하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배한 크림반도를 러시아 땅이라고 트윗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발할 텐데 정작 자신들은 한국에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놓고 일본을 옹호하는 것은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일본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1,400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데니스 슈 미하일 우크라이나 총리가 모여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를 전 세계가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보호를 천명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죠. 일본이 러시아와 맺은 사할린 유전 관련 사업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따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러시아를 버리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일본을 열렬히 지지할 만합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약속만을 믿고 한국을 등진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판단입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침공 이후 12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1에서 4점 점수 분포에서 한국은 2점대를 기록했습니다. 1점은 가장 낮은 지원을 한국과 4점은 전폭적인 지지를 한국과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전체 순위는 27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모든 걸 퍼질 것처럼 말하던 일본은 고작 30위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말은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지 실질적인 지원은 한국보다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우크라이나 대사들은 한국을 멀리하고 일본만 찬양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 포탄 공급에 있어서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었습니다. 바로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지원한 양보다 미국을 통해 한국이 우회 지원한 포탄량이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원하는 국가들의 군수물자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해야 했기에 미국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우회 지원했습니다. 러시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월 9만 발의 포탄이 필요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최소 33만 발 이상의 155 포탄이 필요한데 미국 공장을 아무리 가동해도 이 정도 수량을 맞추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한국의 무기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만일 한국이 끝끝내 포탄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크라이나 전역은 이미 러시아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러시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회 지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러시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러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루바가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러시아가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한국을 무시하며 한국의 무기 지원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호의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을 찬양하며 한국을 등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그동안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굳이 계속 지원을 해야 하나 싶은 것입니다. 한국은 최근 105 포탄 지원에 대해 미국과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북한의 손을 잡은 러시아를 징벌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다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1,32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던 한국. EU가 지원을 철회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실제로 바뀌었음을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잇따른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실수로 초래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무기창고처럼 취급하고 몰상식한 외교 태도로 분노하게 만든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의 우회 지원 수량을 줄이겠다고 통보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빠져버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는 러시아가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이죠.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우크라이나 대사가 다시 한국 정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등 뒤늦게 한국의 마음을 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한국 정부의 마음은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전투기 구매까지 관심을 보이는 필리핀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9월 25일 영상입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과 방산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 산업 협력은 잠재력이 굉장히 크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뒤처져 있다는 것이 방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대한민국 무기는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지만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산 분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격인 국방상호조달협정 RDP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 제조된 부품이 절반 이상 쓰이지 않은 외국산 방산 제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50%의 비용을 부과합니다. 원가 기준 자국산 부품 비율이 올해 65%였고 2029년 75%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RDP를 맺지 않은 나라의 방산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제값보다 50%나 비싼 가격표를 붙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다면 방산 수출상이 15개국에 포함된 미국의 우방국 중 RDP를 맺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정부는 2022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RDP 체결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산 FA-50 전투기를 비롯해 미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만큼 이러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300ml.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산 무기라면 국가 예산을 아끼지 않는 필리핀이 이번에는 한국산 자주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무력 도발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 중 하나로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가 체급이 약한 필리핀은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강력한 무기 도입에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필리핀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필리핀은 해군과 공군 전력에서 다수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여 우월한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리잘급 호위함 2척과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 2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호위함 한 척당 1년치 국방 예산의 5% 이상을 지출한 것은 상당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호세리잘급 호위함의 해선까지 탑재하여 중국 유조선을 격침하며 한국산 무기가 중국을 제압하는 데 최적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군 분야는 이미 12대의 FA-50을 도입했으며 추가로 FA-50 12대와 KF-21, 블록일 10대 추가 도입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아끼지 않으며 한국 방산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하지만 해군 공군과 달리 육군 분야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거의 도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필리핀은 과거 K136 구룡을 공여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구룡은 어디까지 참모 도입으로 인해 이선으로 물러난 장비였습니다. 그럼에도 필리핀은 이외의 육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최근 중국 군사 도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필리핀은 노후화된 육군 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포병 전력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필리핀의 군사 훈련 소식을 보도하자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필리핀에서 진행한 군사 훈련은 포병의 임무 숙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한 야포가 무려 105 견인포였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155 포병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105 견인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필리핀 육군이 보유한 핵심 포병 장비는 K136 구룡 18문과 ATMOS 2000 자주포 12문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나마 ATMOS 2000은 21세기에 개발된 155 자주포지만 한 개 대대를 형성하기에도 수량이 모자랍니다. 이외에는 포병 전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 전력이 빈약한 상황인데요. 한국산 천무가 각국으로 수출되는 시점인 지금 아직도 구룡을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필리핀 포병이 보유한 전력 노후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새로운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은 턱없이 모자라는데 정작 105 견인포는 무려 200문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105 견인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었던 무기체계로 현재는 노후화된 견인포로 분류됩니다. 155 자주포가 포병 전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105 견인포는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국과 미국 등 군사당국은 비축한 탄약 재고량을 재활용하기 위해 자주포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다수의 105 견인포를 가지고 나와 포병 임무를 숙달할 정도로 매우 노후화된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과 공군을 지속해서 현대화하는 것과 달리 육군 전력의 현대화는 훨씬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육군의 현대화가 더딘 이유는 필리핀 국토가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충돌하는 적성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해군과 공권력 증강이 더욱 중요했던 특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대로 육군의 현대화를 늦출 수만은 없습니다. 필리핀 육군은 정규군과 예비군을 모두 합쳐 20만이 넘는 규모를 유지 중에 있으며 필리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과 공군 전력의 증강을 통해 중국에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병력을 가진 주력군의 전투력 향상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데요. 이러한 필리핀의 열악한 포병 전력 현실이 다시 한번 풍익의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품익은 105 견인포를 5톤 차량에 장착하여 자주포로 개조한 무기체계이며 한국은 340만 발이나 위축된 105 탄약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풍력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풍익은 운전병을 포함하여 5명의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견인포 체계와 비교하여 무려 4명의 운용 인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차량 정지 후 30초 이내에 방열이 가능하여 견인포와 비교하면 훨씬 더 빠른 사격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품익의 첫탄 발사 시간은 105 견인포보다 4번이나 감소한 1분이며 이동 준비 시간 역시 9분 30초 이상 단축하여 겨우 30초 만에 자주포의 이동이 가능하여 현대 전장에서 포병 작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휴대작전을 구사하는 데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10발까지 가능하여 포탄의 위력은 155 자주포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화력 지원의 속도만큼은 그 어떤 155 자주포보다 더 빠르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풍익 의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단계부터 수출용 제식 명칭 EVEO를 부여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수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분명 105는 155에 비해 약한 살상 반경 등으로 인하여 전장에서 이선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한국은 K9 자주포라는 최고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어 수출 물량이 K9에 집중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같은 나라에는 전술적으로 풍익을 수출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필리핀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전히 105 견인포를 200문 이상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비축된 105 포탄의 양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풍익을 개발한 것과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포병 전력과 화력 지원은 강화하면서 105 포탄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이 풍익을 도입하게 된다면 비축해 놓은 105 포탄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순차적으로 견인포를 자주포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포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필리핀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저렴한 도입 비용인데요. 품익은 한 번의 가격이 약 6억 원에 불과하여 40억 원이 넘어가는 K9 자주포보다 더 낮은 예산으로 다수의 물량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200문 이상의 105의 견인포를 전량 퇴역시키고 풍익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1,200억 원의 예산이면 충분할 정도로 풍익은 우수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K9를 도입한다면 18문으로 구성된 한 개 대대를 편제하는 것에만 최소 7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K9의 구경이 더 크고 화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200문 이상의 105 견인포를 모두 대체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산 소모입니다. 적은 국방 예산으로 다수의 구식 견인포를 대체해야 하는 필리핀 육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강력한 화력의 개인화인 자주포를 소량 도입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우수한 품익을 다수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풍익이 필리핀 육군에 적합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품익은 차륜형 105 자주포의 특성상 매우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체계 중량이 가볍다는 것은 수송에 큰 이점을 제공하는데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지형 특성을 고려할 때 수송에 유리한 풍익이 K9보다 필리핀에 더 적합한 것입니다. K9는 전투 중량이 무려 47톤으로 상당히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에조차도 K9의 중량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상륙작전에선 수송함의 배수량을 덜 차지하는 K55 의원을 선호할 정도로 자주포의 중량은 수송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풍익은 K9 자주포보다 13에 불과한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송 조건에서는 3배 더 많은 자주포를 수송함에 적재하고 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 필리핀이 실제로 군사 충돌을 감행한다면 해상과 공중에서 교전 가능성이 높지만 이와 동시에 다수의 도서 지역에서 지상 전력 간이 추가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송과 전기의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 155 자주포보다는 풍익을 전선에 배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 수송함에 다수의 풍익을 탑재하여 각 도서 지역으로 전개하고 화력 지원 임무가 끝난 풍익은 다른 지역으로 다시 신속하게 전개시킨다면 중국이 여러 해안과 도서 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방어에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풍익은 필리핀의 현재 작전 환경에서 구식 견인포를 대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인데요. 한때 풍익은 120 박격포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그저 105 포탄을 재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전술적인 이점이 없는 것처럼 과도하게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롭게 도입되는 중형 표준 차량을 기반으로 성능 개량을 준비 중인 것에 더해 새로운 수출 시장 활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방산 시장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여건의 나라가 많기 때문에 풍익의 효용성이 입증된다면 추가적인 수출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포탄의 위력이 점점 대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과 방산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기 위해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라인을 둘러본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 다큐D, OLED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에 의해 첫 선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샐러드, 톡보적솔, 그리고 삼성 SDI의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산 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000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집세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가 1년 만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 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앞으로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에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는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올해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반도체 시장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은 지난해 670억 5,500만 달러의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1천만 달러를 62억 4,500만 달러 1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물은 4%포인트 증가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32% 감소한 122억 8,100만 달러로 세계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에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율은 4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3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 하이닉스 28.8, 27.7%, 3위 미국 마이크론 26.4, 23%는 모두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값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1, 2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게 몰감해 놓은 다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의 기술 연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르시다이라면서 몰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 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눈 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들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 이해 환수제 등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 돌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설비 투자액의 5에서 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천억 몬가량을 바를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이중 2조 5천억 몬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 무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의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갖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 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의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 틀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미 상무부에 제조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기업의 극비사항으로 몸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에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날강두도라고 합니다. 고작 몇 조 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톡질해 가려는 울릉도 동남쪽으로 백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 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의 석유 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 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 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광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광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 시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광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광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일대가 이어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상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의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어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한국의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어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이어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유엔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의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몰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칠광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칠광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칠광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칠광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칠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에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칠광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담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담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유엔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억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붕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광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광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광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1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도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 동해 1가스전은 대륙봉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오래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광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광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